이것은 방송이 아니라 잡담입니다. 우리나라 시사 문제를 주제로 벌이는 아무 말 대잔치이니 필요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자, 1월 23일 오늘의 NSC. 이게 지금 제가 며칠 전에 네. 우리 이제 그 결혼식을 가가지고 결혼식장에 이제 우리 그 중학교 딸내미랑 그 친구들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 장면을 봤어요. 막 맛있게 밥 먹은 다음에 네 명이서 한 테이블에 네 명이 앉잖아요. 네 명이서 서로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아무 대화 없이. 네.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NSC의 모습이 마치 연상이 돼서 우리도 지금 앉아가지고 스마트폰 보고 있다. 네. 얘기는 안 하고. 네. 유튜브로 보시면 재밌는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도 모두가 스마트폰을 보지 않아요. 저는 노트북을 봅니다. 네. 꿋꿋하게. 네, 그렇습니다. 한간에 들리는 소식이 명박 얘기가 많이 들려가지고. 형이 많이 들리죠. 요즘은 갑자기. 명박이 뭐 부인하고 해가지고 전신에 다 가족 관계가 다 털리고 있어요. 명박이 아들 안 나오나? 나라를 경영한 게 아니라 가족 경영을 한 거 아니냐고. 가족 경영은 근데 상당히 잘한 것 같아요. 어떻게 왜요? 떼돈 벌었잖아요. 명박이 원래 현대건설 갈 때부터 결혼하기 전부터 떼돈 돈 냄새 나는 거는 타고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근데 이 특활비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이제 거의 물 위로 올라온 거 아니에요? 단순히 박근혜는 결혼 안 했잖아. 네. 가족이 없잖아요. 물론 동생 박근영도 있고 하지만 그러다 보니 혼자 깜빡하고 말하는데 왠지 이미 이명박은 일가가 그냥 다 털리는 상황. 네, 김윤옥에다가 막 줄줄이 막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가족이 다 털릴 것 같습니다. 네. 국정원 돈을 그냥 진짜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돈처럼 막 갖다 쓴 거잖아요. 이번에. 근데 그게 관행인가 봐요. 이명박도 그렇고 박근혜도 그렇고. 제 생각에는 이 이명박이 원래 노무현 정부 때는 안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명박 때는 이제 국정원장이 원세훈이 들어갔잖아요. 네. 이명박의 거의 오른팔로 불리던. 원세훈이 아마 서울시장 할 때 서울부시장 했던 그죠. 거죠. 그러니까 거의 무슨 안보 쪽에는 아무 관련 없는 그 서울시 부시장 출신의 사람을 국정원장으로 박아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명박이 이제 짱구를 굴린 거 아니냐. 돈 좀 쓰자. 용돈 좀 쓰자. 네. 그러려고 아예 애초에 박았을 가능성이 높고. 가설이에요, 가설. 네. 그랬는데 박근혜는 아무것도 모르고 예전에 그렇게 했네 하고 그거 따라하다가 이제 덜미가 밟혀버린 거고. 전 정권에도 그렇게 주시던데 저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한 건가요? 그러다가 이제 검찰이 박근혜를 수사하다 보니 특활비가 걸렸네. 혹시 명박이도 옳았구나 이런 상황이 아닐까. 근데 이게 전직 대통령의 형을 압수수색할 정도면 거의 이제 확증을 하고 압수수색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예, 지금 이명박 오른팔이 몇 개야? 아무튼 이명박의 측근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다 검찰에서 김백준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으로 맺어진 관계는 의리가 이게 좀 없어요. 의리가 없어요. 건달피보다도 못하는 것 같아. 건달도 적어도 의리는 있잖아. 하는 게 있는데 김희중 그 사람이 다 얘기해가지고 구속도 면했다. 여기는 한 번 돌아서 버리니까 요즘에 정두원 봐요. 가면서 막 이명박 까대고 있잖아. 정두원도 이명박의 왼팔이 하죠. 왼팔 팔다리 다 잘려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아무튼 김백준이 구속되면서 사실 이거는 이명박 구속으로 가는 수순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이상득이 그 특활비를 받은 그 시점이 되게 또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 인도네시아 국정원 도둑단 사건. 그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이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호텔에 묵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호텔에 도둑이 든 거예요. 근데 그 도둑이 현장에서 잡혔어요. 국정원 직원이었어요. 아이고.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억대 특활비가 이상득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림이 보여지는 거죠. 이 사건으로 원세훈 이제 국정원장 완전히 이제 잘릴 위기에 처한 거 아니에요. 국정원이 얼마나 공작을 못해가지고 현장에서 잡히냐. 그래 잘릴 위기에 있는데 이제 뇌물을 갖다 바치면서 제발 살려주시오 이거 했겠죠. 또 이상득이 왜 상황이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만사 형통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러면 그렇게. 최근에 이제 그러면은 원세훈이 갖다 바친 게 되는 거네. 그렇죠. 살려달라고. 그게 이제 그때부터 관행이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건가? 그러면 이제 물론 이상득이 그랬는지 어든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이러시오 하다 보니까 이래도 될 것 같거든. 그래서 관행이 됐나? 아무튼 수사를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근데 이게 이상득 외에도 김윤옥 이 좀 원래 좀 김윤옥
딱 보면 왠지 무지하게 돈에 발걸 같이 하여튼 부부가 다 그러긴 한데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네,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네. 그 다이아몬드 반지를 발가락에 끼고 다닌다는. 네. 발각 다이아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근데 사실로 드러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설인가요? 소문인가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얘기가 유명한 얘기가 있죠. 소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핵심 진술이 있어요. 김희중 전 실장이 시점도 있어. 2011년 10월달에.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부부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국정원으로부터 10만 달러를 받아가지고 1억이잖아요. 김윤옥 여사 측 행정관에게 건넸다 이렇게 돼 있고 이 사람 소환됐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털리는 건 시간 문제 아니야. 근데 한 가지 저는 한간에 의혹이 드는 거는 왜 1억일까? 네. 왜요? 1억이 왜? 아니 명박이 돈이 또 얼마나 많아요. 아 고작 1억을 갖다 주려고 그거 했냐? 명박이가 재단 만들 때 뭐라 그랬습니까? 제 한 몸 누울 만한 노년동에 쪼매난 집 하나만 내놓고 모든 재산을 다 바치겠습니다. 근데 쪼매난 집 하나가 40억이야. 야, 아니 집이 얼마나 작길래? 아니, 집 하나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남는 재산이 그 정도 있고 나머지는 뭐 재단 만들어 드리잖아요. 근데 그 재단 이름 뭐였더라? 청계재단. 청계재단. 그것도 지금 뭐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이제 좀 여유가 있는 뭐 돈이라고 하면 남부럽지 않은 사람들인데 이거 1억 원 꼴랑꼴랑 하다가 이렇게 원래 부자들이 그렇게 돈을 아껴가지고 네. 부자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푼돈도 아껴 받고 네. 그 다음에 푼돈도 아껴 안 쓰고. 네. 그 얘기 하더라고요. 부자가 왜 꼬장꼬장하냐. 부자라서 꼬장꼬장한 게 아니라 꼬장꼬장해서 부자가 된 거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돈을 네. 어떻게든 푼돈이라도 막 긁어 모으니까 큰 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10억이나 11억이나 네. 그게 그거일 것 같지만 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11억과 10억은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 입장에서 10억과 11억도 아니고 거의 뭐 200억과 210억의 차이. 네. 99억 있는 사람이 100억 채우려고 길을 쓰고 돈을 모으지 않습니까? 네. 그런 느낌이네. 그래서 미국 가기 전에 1억 받아서 그 뭐 관광비로 받은 건가? 아 근데 용도가 뭐 뭐였을까요? 나름대로 뭐 아들내미 학원 등록비 시켰나? 아. 네. 아무튼 뭐 그런 것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명박으로 향하지 않겠냐. 그죠. 지금 그 한간에는 평창 네. 올림픽 개막식 전에 구속될 거냐 마냐. 그 얘기하는 네. 그렇게 빨리. 네. 네. 기본 평창 올림픽 개막식 하기 전에 소환 조사는 받을 것이다. 네. 라는 이제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명박 측에서 어제 긴급 또 회동을 했다고 6시간 회동? 동안 뭐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대책회의 했나 보다. 대책회의를 했는데 뭐 특별한 입장 내지 않았다. 네. 근데 이제 이명박은 매우 화를 냈다면서. 아마 그거 아니겠어요? 대책회의라고 물러놓고 야 누가 총대 맬래? 이명박 그랬는데 아무도 그러죠. 저는 싫은데요. 이런 분위기 아니었을까? 대체 회의는 그런 거네 진짜. 야 누가 들어갈래? 이런 거. 이 상황에서 완전히 뭐 없던 일로 할 수는 없고 누군가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뭐 어쨌든 원세훈도 시인을 했잖아요. 특활비를 줬다라고. 네. 그러니까 이미 뭐 줬다. 그렇죠. 준 사람이 있으면 준 걸 받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줬다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나 안 받았어라고 얘기하기 그 자체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근데 벌써 그것도 이명박하고 원세훈이 진술이 지금 번복이 되고 있잖아요. 네. 이명박은 그걸 두고 말이 안 된다라고 하고. 네. 그래서 사실 진짜 이명박 정권이 처음에 들어설 때 뉴라이트 뭐 누굽니까? 저기 뭐 지금 이상돈 그리고 누구냐 저기 예전에 동아대 교수하던 그런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뭐 새로운 어떤 뭐 우파 학계의 혁명 이래가지고 뉴라이트 만들고 막 온갖 펌프질을 다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이명박 정권이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뭐 4대강 돈 하다가 뭐 사자방으로 확대되다가 결국엔 돈 하다가 결국은 돈으로 이제 망가게 생겼네. 먹은 돈 다 뱉어내고 가야 될 텐데. 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좀 박근혜는 혼자 있어가지고 504번 이제 혼자 방에 딱 들어가는데 우리가 예전에 얘기할 때 박근혜 옆에 이명박 얘기하다가 이게 남녀 사동 분리가 돼가지고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네. 특별사동 맞죠? 그 제 생각에는 박근혜 옆에 김윤옥 여사가 들어가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되겠구나. 네. 그러면 이제 딱이지 않나. 그래요. 이거 요즘 이것과 함께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네. 법원 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네. 있잖아요. 네. 그것도 좀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게 블랙리스트냐 아니냐가 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법원에서 이제 그 조사위를 꾸려가지고 사법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쭉 파봤더니 문건이 나왔어요. 법원 행정처 이 PC에서. 네. 근데 각 법관들마다 이 사람에 대한
그 뒷조사가 쭉 돼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블랙리스트로 볼 수 있냐. 네. 그러니까 이 문서에 기반해서 이 판사들이 어떤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는지 이게 확인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안 된다. 더 파야 되는 거네. 네. 그게 만약에 드러나면 대한민국 법치에 대한 신뢰도는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판사들의 뒷조사를 했다는 것 자체도 문제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에서 판사들 뒷조사를 왜 했냐. 이게 이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과연 법원 행정처가 있을까? 그건 모르죠. 법원 행정처에 파견된 국정원 직원일 가능성도 있죠. 법원 일반적으로 법원에 그냥 뭐 행정처에서 그 판사면 거의 뭐 부장 판사면 차관급이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 뒷조사를 하다가 잘못하면 자기 모가지 날아가는 거 아니야. 아, 그렇죠. 이 백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인데 이거. 네. 그래서 특히 판사 잘못 건드리면 뭐 그죠. 저는 심증을 매우 심대한 매우 강력한 국정원 필 나는 뭐 이걸 하다 보니까 국정원의 손길이 뻗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아 이제 국정원이 한 거다라고 단정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이라면 사실이라면 우리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큰일 날 뻔했네. 뭐 큰일 날 건 없어요. 아무튼 그 컴퓨터를 아직도 다 조사를 못했는데 암호가 걸려가지고 암호 때문에 이제 760개의 파일을 열지를 못하고 있다 그래요. 이게 이제 열리면 뭐가 나올지 알 수가 그 없는데. 암호를 풀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암호 푸는 거는 국정원이 푸는 거 아니야? 국정원도 풀 수 있을까? 국정원이 안 풀리는데요 하고 안 푸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수사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야, 이 국정원 이건 진짜 나쁜 놈들이네. 그 암호 자체가 뭐 풀 수 없는 암호들도 있기 때문에 암호를 모르면 풀 수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요즘 암호 기술은 그래요? 무슨 프로그램으로 돌린다고 풀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국정원 애들이 그래도 국정원인데 뭐 A, B, C, D 이런 걸로 암호를 걸지 않을 거 아니에요. 0000 이런 건 아닐까요? 그래도 뭐 0000이나 뭐 ABCD나 뭐 도찐개질 아닙니까? 설마 그렇게 있겠어요? 요새는 다 안내를 하지 않습니까? 특수문자를 넣으라고. 근데 뭐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하나의 예전부터 흘러오던 적폐청산의 기조에서 지금 명박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게 작년 촛불의 요구 아니었나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래서 정권 교체 이어서 적폐 청산, 적폐를 청산하는 정권 교체를 이제 촛불 시민들이 요구했던 건데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물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를 살펴봐야겠습니다만 몇몇 대가리만 자르고 몸 그대로 이제 뭐 이어지는 이런 국면이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비판을 하고 정부에게 요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상 이런 이 적폐 세력들을 발본색원하는 데까지 좀 나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번 기회에 한번 진짜 좀 제대로 된 나라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걸 하다 보면 그럼 나라를 완전 뒤엎자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뒤엎어야지. 근데 진짜 생각해 보면 나라가 이렇게까지 뭐 문재인 정권 전에 이렇게까지 썩어 오면 크게 도려내야 되지 않습니까? 거의 뒤엎을 정도 도려내지 않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진짜 환골탈태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거 다 뽑아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제 뽑아내지 않나. 흔히 밀고 있는 이론 중에 구들장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구들장 이론. 이 집이 70년 된 대한민국이라는 집이 있는데 완전 푹푹 썩었거든. 특히나 이제 50년대부터 70년을 썩어왔기 때문에 그 집에만 들어가면 왠지 매캐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 냄새가 끊임없는 이 부정부패 매캐한 냄새가 나거든. 그래서 매번 향수를 뿌리고 청소를 하죠. 하지만 그때뿐 또 시간이 지나가면 또 비리한 냄새가 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두장이 썩은 거거든요. 구두장을 뜯어고서 다 갈아엎어야 돼 집을.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뭐 난리를 내겠죠. 아니 이 집을 다 갈아엎자는 거냐라고 하는데 집을 갈아엎어야 돼요. 집을 갈아엎으면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구두장에 썩어 빠진 바퀴벌레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맞아요. 쥐 썩어 있을 수 몰라요. 별의별 게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그거를 한번 갈아엎어야 된다. 야, 그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네요. 옛날에 우리 사무실에 한쪽에서 되게 안 좋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무슨 시체 썩는 냄새도 아니고 왜? 근데 아무리 뒤져봐도 어디서 그 냄새가 나는지 몰랐어. 나중에 사무실 옮길 때 보니까 책장 위에다가 누가 그 도배할 때 쓰는 풀을 놔뒀는데 그게 곰팡이가 피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 냄새가 엄청 심하게 났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사를 하지 않으면 모르겠더라고 결국은. 한번 이렇게
완전히 가로없는 세대가 필요한데 지금 이 1,700만 촛불의 근원으로 지금 이제 적폐 청산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원래는 이것을 친일파 청산을 제대로 했었어야 된다고 45년도에. 그렇죠. 그때 한번 제대로 한번 청소를 깔끔하게 끝냈어야 되는데 그때 못한 이 잔재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제대로 한번 파야 되지 않나. 근데 어쨌든 뭐 속도가 느리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제 KBS 고대영 사장인가요? 그 사람이 이제 해임이 되고 그 이사장도 그 사퇴를 했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KBS가 드디어 정상화됐다고 제 아는 후배가 KBS에서 열심히 새 노조 활동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을 보니까 그 노조원들이 엄청 기뻐하면서 울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찍은 걸 봤어요. 그래서 네. 아 KBS도 다시 좀 정상화되어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정권 바뀌고 벌써 7개월 지나지 않습니까? 7개월 만에 겨우 KBS가 좀 정상화되어가는 길을 걷는 거니까 미진하죠 아직. 뭐 네. 어떻게 보면 미진하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되긴 되어가는구나. 이게 정말 1,700만 촛불의 힘 아닌가. 원래 그 수구 세력 때 기득권이라는 게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맞아요. 저항도 엄청나게 심하게 하고 있는데 그걸 또 어쨌든 그 국민의 힘을 뚫어나고 조금씩 뚫어나가고 있지 않냐. 근데 아쉽긴 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더 빠르게 더 확실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뭔가 턱턱 걸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조금씩. 약간 네. 왜냐면 이제 뭐 타협을 하는 부분이 네. 있는다는 의심이 드니까. 네. 그죠. 쇳볼도 단계에 빼라는 말이 있고 모든 건 다 타이밍이고 기회가 왔을 때는 절대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아 이번 기회에 나는 그것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 언론들이잖아요. 네. 이번에 이제 그 북한 단일팀 구성하고 또 여기 막 뭡니까 사전 점검단 내려오고 막 이 과정에서 언론들이 온갖 설레발을 치면서 이 어떻게든지 북한의 이 평창 올림픽 참가를 무산시켜 보려고 네. 난리를 치더라고요. 아주. 네. 언론도 한번 좀 뿌리 뽑아야 되지 않겠나. 근데 언론적 패. 네. 네. 근본적으로는 언론을 뿌리 뽑긴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볼 때는 정권은 교체됐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힘들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이 적폐 세력들이 마지막 최후의 방어선을 치고 있는 거는 그냥 반복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되지도 않는 막 평창 올림픽이 평양 올림픽이냐 이러고 있는데 결국은 이 안에들의 마주로서는 언제나 북한이라고. 네. 반공. 네. 근데 결국은 이것을 끊어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좋은 얘기시고요. 그래서 뭐 오늘 이제 얘기가 이명박 얘기로 시작해가지고 뭐 사법부 블랙리스트까지 나왔는데 지금의 적폐가 이제 최근 적폐들이 시작된 건 이명박 때부터 시작된 거고 이명박부터 뿌리 뽑아야 사회 전체 널려 있는 이 적폐들을 다 끄집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일단은 지금 분위기 좋을 때 MB 구속으로 한번 가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정리하죠. 네, 좋습니다.